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챗 GPT가 한국 기업을 걱정해준 내용과 우리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막 사용돼도 되는 건가? 라고 한번 생각해볼 몇 가지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서머타임 연구화에 대한 특급 정보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훈훈한 감동의 보너스 뉴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 소유와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연방정부 내에 이해 충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 호봉 이상의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보직을 맡은 지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식을 다 처분하거나 아니면 백지로 위임해야 합니다. 홀리 의원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면서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연방법에 이미 금지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법은 사실상 권고에 그치는 수준이다라면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최근 미국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투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에너지부의 고위 공무원의 3분의 1이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를 크게 보도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50개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 12,000명에 관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5분의 1 이상이 소속기관에 들어와서 각종 로비를 하는 그 기업들의 주식을 관계되어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고위공직에 있는 나한테 와서 합법적이긴 하지만 로비를 하고 있는 어떤 기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체의 주식을 내가 많이 산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은근히 바랄 텐데 그러면 각종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고위공직자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겠죠. 이게 바로 이해충돌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아예 주식을 사지 못하게 하든지 또는 갖고 있던 주식도 다 팔고 그저 고위공직에 오르는 그것에 만족하라 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 과연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만일 이게 실제로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한국에도 한번 이런 거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법안 어떻게 될지.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찬반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과거에 화성에서 생명체가 살아 있었을까요? 그런데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미 다수 발견됐다라고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화성 로버들이 찍은 사진을 근거로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이 화성 로버라는 것은 왜 차도 보면 랜드로버 이런 차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로버라는 겁니다. 화성 로버라는 것은 화성 표면에서 움직이면서 사진 등 관측 자료를 지구로 보내는 그런 탐사 기계입니다. 나사는 25년 전부터 5대의 로버를 보냈으며 5대 가운데 큐리오시티 등 2대는 지금 현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요, 화석화되어 있는 해면, 그리고 산호, 또 화성에 있는 그 벌레 알 그런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또 곰팡이도 있는 것 같고 이끼 등이 있는 것처럼 이 사진에 찍힌 물체 중에서 그런 것들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곰팡이가 땅에서 자라나서 크기가 커지고 또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게 바로 생명체 존재의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걸로는 분명하지는 않다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거나 또는 최소한 살았었다라는 그러한 화성의 생명체 존재론을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요즘 들어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화성에 대한 조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찬반론도 어느 정도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이건 이제 존재하냐 안 하냐 단순 논리를 떠나서 실제로 만약에 존재한다면 또는 존재했었다면 우리 지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지구의 과거 또는 우리 지구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뉴스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소식입니다. 챗 GPT 소식 요즘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좀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이 AI 챗 GPT 요즘
장안의 화제죠. 가장 뜨거운 핫한 그런 주제입니다. 요즘은 그래요. 요즘 요즘 근처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옛날에는 그럼 검색해봐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검색해봐가 아니라 구글링 해봐 뭐 이렇게 말도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은 구글링 해봐가 아니라 너는 아직도 구글링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뭘 구글에서 찾아. 챗 GPT다가 하면은 단순한 대답 플러스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언제까지 넌 구글링을 해? 챗 GPT에 물어봐. 요게 요즘 인기입니다. 유행어입니다. 얼마 전 제가 그 영상 첫 인사말을 챗 GPT에게 만들어줘. 나는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주제는 이런 걸 많이 했고 또 오늘은 이런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구독자분들에게 할 첫 번째 시작하는 영상 인사하는 인트로 영상을 좀 만들어줘 했더니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시험 삼아 그대로 인사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인사하는 영상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 경제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이 챗 GPT에게 설명을 해달라는 의뢰를 했더니 흥미롭게도 아주 비판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한국을 걱정하는 그런 답을 내놨습니다. 볼까요? 네, 챗 GPT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해서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조건을 내걸면서도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해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웬만한 석학자 이상으로 답변이 아주 전문적인 내용의 답변이죠.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제한하는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라고 챗 GPT가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한국을 걱정한 거죠. 이 챗 GPT가 뽑은 반도체 지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 정부가 선택한 기업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점으로 챗 GPT는 그렇게 꼽았습니다. 미국이 만든 인공지능인데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한국 기업을 은근슬쩍 걱정하는 거예요. 챗 GPT는 또 미국 정부가 기업의 선택권을 갖게 되면 기존 시장 경쟁 원칙에서 어긋난다 라면서 한국 등 해외 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으로 구성된 법안 내용이 문제다라고 이 챗 GPT는 지적한 겁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요,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보조금을 주는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입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제 연방 정부가 주는 것이죠. 보조금을 주긴 주는데 우리 미국의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된다라고 미국이 판단하면 주고 미국 판단에 아니다라면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전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하게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한국 등 미국 외의 다른 기업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챗 GPT는 특히 한국 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챗 GPT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현실화되면 세계적인 이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보다는 불이익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챗 GPT는 또 만일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고 진출하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은 매출 감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큰 그림 차원에서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다시 챗 GPT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중한 투자. 자,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공장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챗 GPT가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에게 한 조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미국 내 투자가 늘면 정부의 지원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방안을 한국 기업들은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쉬운 말 같기도 하고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러시죠?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중한 투자 검토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즉 삼성이나 SK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고용도 창출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당하지만 마라. 투자할 때도 정부 측과 그걸 빌미로 해서 얻어낼 건 충분히 얻어내면서 그렇게 투자해라. 라는 그런 조언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챗 GPT 땡큐입니다. 아주 챗 GPT의 걱정스러운 답변이 저는 많이 와닿습니다. 앞으로 좀 이용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잘 아시죠? 그 사고도 잘 아시고요. 브라이언트가 지난 2020년 1월 딸과 함께 농구 경기를 보러 이 헬리콥터를 탔다가 안타까운 추락 사고로 사망한 바 있죠. 이들 부자는요, 2020년 1월, 그때가 1월 26일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조금 넘었죠. 2020년 아마도 1월 26일일 겁니다. 또 다른 유스 농구 선수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 등 모두 9명과 함께 코비 브라이언트의 전용 헬리콥터에 탑승해서 타 지역의 농구 경기를 보러 가던 중에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 구조대원들의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LA 카운티 정부가 유족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막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는 아니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따끈따끈한 속보까지는 아니어도 이 뉴스를 오늘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뉴스를 물론 간단하게 우리가 접하고요. 그리고 이 뉴스를 통해서 생각해 볼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주말을 지나고서라도 지금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추락사고 직후 이들을 구조하러 갔던 구조대원들이 그 처참한 현장 사진을 찍고 이를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돌려서 봤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코비 브라이언트의 아내인 바네사 브라이언트가 LA 카운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2,885만 달러에 합의되었습니다. 액수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2,885만 달러. 바네사 브라이언트는 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숨진 뒤에 시신 사진이 돌아다닌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런 그 주장을 인정해서 LA 카운티가 배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바네사에게 1,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합의된 내용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과 소송을 당한 LA 카운티 정부가 합의한 겁니다. 그렇게. 이 돌아다니는 공유된 사진들에는요, 헬기 잔해뿐만이 아니라 이게 문제인데 사망자들의 모습을 근접 촬영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 사망자들의 모습 중에서는 유명한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처참하게 사망한 그 사체의 모습도 물론 당연히 있었겠죠. 시신 사진을 돌려본 이들은 주로 LA 카운티의 경찰서 경관들이거나 소방서 경관들이거나 소방서 이제 구조대원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으며 또 열람원 직원들이 모두 이 사건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2,885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브라이언트 유가족에게 1,600만 달러를 지불하라라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2,885만 달러 합의를 했는데 브라이언트 유가족에게 1,600만 달러 주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약 1,285만 달러의 차액이 생기죠. 네, 이와 관련해서 LA 카운티 정부는 총액 2,885만 달러의 합의는 지난해 8월 연방 배심원단의 평결을 포함해서 이에 더해 주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법적 청구와 향후 브라이언트의 자녀들에 의한 또 다른 청구, 또 양쪽 변호인 비용 등 모든 남아있는 문제들도 다 한꺼번에 패키지로 해결하는 그 총액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멋있게 둘러댔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카운티 정부가 이번 소송에 있어서 완전 백기를 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라이언트 부인에게 1,600만 달러 주고 또 그의 자녀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주고, 그리고 LA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주 법원에도 이 문제가 계류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 보상도 더해주고, 더불어서 양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조리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 양쪽의 변호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흔한 합의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굴욕적인 합의 내용입니다. 자, 뉴스는 여기까지.
이 뉴스를 접하고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법원의 판결 내용은 그렇다 치고 카운티 정부에도 이 유능한 실력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있을지언데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그 원고가 유명한 코비 브라이언트의 유가족이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여론을 의식해서 스스로 일찌감치 미리 백기를 들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아무리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미 사망했어도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추모하는 팬들과 또 대중의 여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겠죠. 이런 점을 LA 카운티 정부가 의식해서 제대로 대처하지도 않고 그저 모든 비용을 원하는 대로 다 배상하고 거기에 양쪽 변호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걸로 끝냅시다. 우리가 다 될게요. 백기 투항하겠습니다. 이렇게 백기를 들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 생각이 맞다면요. 이건 불평등 중에 불평등입니다. 유명하면 죽어서도 소송에 유리하다? 이미 고인이 된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유명해서 유가족이 유리하게. 아무튼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둘째, 앞선 첫 번째 의구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만은 LA 카운티 정부가 그렇게 쉽게 백기를 들어버리고 지구를 약속한 2,885만 달러. 누구 돈입니까? LA 카운티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즉, LA 카운티 주민들의 돈입니다. 이런 귀한 정부의 예산을 구조대원 몇 명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마구 사용되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다 내고 공무원답지 못한 그들의 행동은 또 그들이 잘못을 했고 그로 인한 배상은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부가 백기투항하면서 막 퍼주고 이럴 땐 정말 세금 내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일을 초래한 그 몇몇 구조대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요. 또 제대로 소송에 대처하지도 못한 LA 카운티 정부 측의 변호인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할 게 있으면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제대로 못해서 소송에서 졌다? 그렇다고 처벌하는 건 아니죠. 처벌까지는 아니어도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최소한 공개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변호사 어떤 이미지, 실력,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정부 변호사니까 그렇게 백기투항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어차피 자기 돈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만일 그게 그 변호사들이 속한 유명한 그리고 비싼 로펌, 이 법률사무소에서 대처하는 거라면 그렇게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이쪽 변호사 비용, 저쪽 변호사 비용 다 우리가 낼게요. 그렇게 합의를 했을까요? 어차피 그렇게 합의하면 정부 예산에서 돈 될 거지. 또 자신들도 대충 그렇게 마무리하고 어느 쪽 돈이 됐던 어차피 나도 변호사 비용은 받는 거니까 그렇게 빨리 하고 마무리하면 될 테니까 이런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다니면서 내가 유명한 코비 브라이언트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정부 측 변호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프로필에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사무실에 딱 걸어놓겠죠? 이렇게 백기투항한 내용까지는 안 써놓고 말입니다. 유명하면은 소송에서도 돌아가신 후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고인을 지금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렇게 정부가 힘없이 백기투항해야 되는 겁니까? 유명무죄, 무명유죄입니까? 유명세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유명해서 어려움 많이 겪고 불편하고 힘든 점도 많이 있겠죠. 압니다만은 이번 소송은 아무리 봐도 주민들의 세금을 잘 관리해야 하는 카운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 일이 그런데 또 있습니다. 앞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소송과 과정은 좀 다릅니다만은 또 고액의 세금이 황당하게 사용되겠구나 싶은 일이 또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전해드린 뉴스이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생각해볼 문제를 지금 다시 짚어보고 싶어서 잠깐 그 소식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납치 및 살인 혐의로 지난 3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남성에게 최근 이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LA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1983년
잉글루드. 이 잉글루드는 LA 다운타운 그리고 한인타운하고 다운타운은 붙어 있어요. LA 한인타운에서 약 한 15분, 20분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흑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에요. 네. 지난 1983년 잉글루드 지역에서 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38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모리스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죄로 판시를 했습니다. 38년 만에. 감옥에 38년 동안 이미 있었는데. 이로써 올해로 69세가 된 이 헤이스팅스는 38년 만에 석방이 되긴 됐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헤이스팅스는 1983년 당시 30세였던 한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 살해하고 그의 남편과 남편 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체포 당시 자신은 무죄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검찰과 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최근에 그의 무죄에 관한 재심리를 요청해서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38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살인 혐의로 감옥에 있던 이 사람이 38년 만에 어떻게 무죄가 됐냐고요? 당시 피해 여성을 부검한 수사당국은 이 피해 여성의 입안에서 남성의 정액을 발견했고 또 이를 헤이스팅스의 것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그냥 단정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단정한 겁니다. 정황만 보고 물적 증거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헤이스팅스는 계속해서 결백을 호소했고요. DNA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계속되는 헤이스팅스의 요청에 결국 지난 2021년에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졌고요. 지난 6월 헤이스팅스의 유전자와 이 피해 여성의 입에서 발견된 DNA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헤이스팅스는 수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뉴스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 뉴스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막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또 이 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그냥 듣기보다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듣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뉴스에서도 역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3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기관이 어디죠? 네, LA 검찰입니다.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서 나름대로 뭐 증거라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하여간 유죄를 이끌어내서 그를 38년 전에 감옥에 가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38년 만에 뒤늦게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가 무죄를 판결받게 재심리를 요청한 기관이 검찰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 검찰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잠시 좀 그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검찰이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국 검찰들은 이렇게 하죠. 이겼다고 합니다. 김 검사, 이 검사 한국 안 그러죠? 뭐 김프로, 2%. 나 참 그것도 웃겨요. 뭐 김프로, 2% 뭐예요?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여하튼 그건 문제될 건 없죠. 김프로, 2% 하면서 이번에 이겼다며 수고했어. 그리고 검사가 10년, 20년 검사 생활하고 나갈 때 우리 김프로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백전백승을 기록하고 있는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이겼다라는 건 뭘까요? 네,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라는 것을 검사들은 유죄 판결을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한 나쁜 사람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는 건 참으로 정의의 사도이기는 하죠. 하지만 검사도 사람이니까 평생 어찌 단 한 건도 실수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국 검찰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아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해당 검사는 물론 그 당시 상관으로 있었던 관계자들은 승진은 그걸로 땡. 다시 말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을 눈 감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조직을 위해서 나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식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 사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LA 검찰 얘기인데요. LA 검찰이 자신들의 실수를 온 천하에 공개하게 되는 그 재심리를 스스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헤이스팅스가 38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자 LA 검찰은 38년 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석방되는 그에게. 뿐만 아닙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LA 카운티 검찰의 수장인 LA 카운티 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8년 전 법원의 선고는 부당했었습니다. 사법체계는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에 따라서 신속하게 행당하는 것도 검찰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네. 새로운 증거에 따라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 즉 그 당시 38년 전은 우리가 제대로 못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그가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뒤돌아볼 것 없이 신속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것도 우리 검찰의 의무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검찰의 오점이 될지언정 그걸 인정하는 것도 검찰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볼 문제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럼 두 번째 해볼까요? 앞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유가족의 소송과 그에 대한 LA 카운티 정부의 백기투항 2,885만 달러 배상 문제와 똑같이 이제 이 사건도 결국 정부 예산에서 배상을 해야 할 그런 전목입니다. 무죄로 풀려난 헤이스팅스에게 기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질문도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변호사는 누굴 고용할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헤이스팅스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았다라고만 밝혔는데 당연히 소송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38년 동안 무고하게 감옥에 있다가 청춘을 다 버리고 나왔는데 그냥 웃고 끝나겠느냐고요. 한마디로 30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69살이 되어서 나왔으니까 내 청춘 돌리도 소송하겠죠. 그럼 정부는 또 피 같은 주민들 세금에서 얼마를 퍼줘야 할까요? 과연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다른 비슷한 사례에서 예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미국에서는 사실 적지 않으니까 예상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재판도 과거 판례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질 테니까 말입니다. 자, 세빌 브라더스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1984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흑인계 형제 4명이 경찰에게 잘못된 혐의로 체포되어서 옥살이를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아이들은 1,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센트럴 파크 5라는 사건도 있습니다. 1989년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여성을 강간 및 폭행한 혐의로 5명의 어린 흑인 소년들이 체포돼서 옥살이를 또 역시 억울하게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25년이 지난 2014년에 총 4,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25년이 지난 후라는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 이 모리스 헤이스팅스 28년과 그 기간도 좀 비슷하고 케이스 좀 비슷하고 하죠. 이 사람들은 그때 이제 25년 후에 4,200만 달러 배상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케이스이긴 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LA 폭동 당시 경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체포되거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1,0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를 봐도 이번 헤이스팅스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배상금은 몇백만 달러의 수준이 아니고요. 몇천만 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도 안타깝습니다만은 그걸 보상해 주느라고 귀중한 세금이 또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애초에 선입견을 갖고 그냥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해버리는 그 공무원, 그 검사도 공무원이니까요. 그런 공무원이 없었다면 청춘을 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다 빼앗겨버린 그런 젊은이도 없었을 것이고 뒤늦게 그를 또 보상해 준다고 우리들의 세금이 사용되는 그런 일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저래 애꿎은 세금만 남용되는 두 가지 사례가 있어서 오늘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저의 마음을,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괴롭혀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 빠르고 따끈따끈한 뉴스도 중요하지만 주말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좀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좀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월요일 아침부터 조금 무거웠나요? 좀 무거우셨다면 죄송하고요. 뉴스가 원래 좀
무겁긴 한데 월요일이면 좀 가볍고 기분 좋은 뉴스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상하게 월요일은 무거운 뉴스가 많아요. 이해하시죠? 주말 동안 쌓인 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답답하고 그러시죠? 이런 뉴스들을 있으니까. 갑갑한데 한국 사위 얘기나 할까요? 공화당의 잠룡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한국 사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화당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해서 한국 사위로도 불리고 있는 이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단지 경험을 위해서 내 가족이 또 한 번의 힘든 선거 캠페인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냥 나 하나 잘 되자고 우리 가족들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그게 100% 이유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많이 팔거나 차기 행정부에서 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에 억지로 출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공화당에서의 내 미래보다 공화당의 미래에 더 신경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대선 경선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다시 한번 성공적인 집권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트럼프와 결별해야 합니다. 라면서 공화당에는 잠재력이 있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나까지 가세해서 트럼프가 다시 대선 후보직을 차지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지지율을 분산시키고 싶지는 않다. 이게 이제 그의 얘기입니다. 이미 다수의 후보군이 난립한 상황에서 자신까지 출마해서 반 트럼프의 표가 분산될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쉽게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염두해서 불출마를 결정했다라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분석 당연히 했겠죠. 자신의 지지율이 당선권 안에 있지 못하다는 분석을 내린 그런 결정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의 이런 결정을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5% 6%만 갖고도 굳이 자신이 될 거다라면서 끝까지 이 혼탁한 선거 과정을 만드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예 이 평소에는 무슨 교주처럼 행세하고 다니다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매번 나오는 이 소위 말해서 전문 출마꾼도 있곤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레리 호건 전 주지사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한국의 영부인을 보고 싶은 우리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통큰 결정을 빠르게 내린 그의 결단력은 그것만은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저런 인간도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화제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게 제목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이 프로는 8부작 다큐멘터리로 이 JMS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총재를 자칭하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자신을 아예 신이라고 사칭한 4명의 한국인들, 그들의 인물과 또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한 정명석, 그리고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의 실체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1화는 정 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메이플이라는 이 한인인데요. 한국말 하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국적은 홍콩 사람이에요. 홍콩 국적의 여성의 폭로로 시작됩니다. 메이플은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오게 만들고 싶다라면서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두 그대로 공개한 채 증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피해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녹취록에서 정명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메이플이라는 여성과 단둘이 방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꽉 껴안아주라. 아이고, 히프 크네? 이런 말을 하면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메이플은 너무너무 변태적이었고 너무너무 더러웠다라면서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지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계속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과거 정 씨는 젊은 여성 신도들을 자신의 신부인 신앙스타, 신앙심이 있는 스타라고 자기들이 이제 만든 말이에요. 신앙 스타로 뽑아서 관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북한의 무슨 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의 무슨 기쁨조도 아니고 말입니다. 다를 거 없죠. 이 과정에서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1999년 JMS를 탈퇴한 이 목사들의 진정서에는 정명석이
무려 10,000명의 여성을 성적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늘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정명석 씨는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 최근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감 생활 기간 동안에도 그 사이비 종교단체는 명맥을 이어갔는데 정명석은 출소 직후 충청남도 이 금산군에 있는 한 수련원에서 자신의 그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에 앞서 그 메이플이라는 여신도 등 총 그 여신도를 총 17차례에 걸쳐서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이 되어서 현재 또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명석 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석은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폭행, 협박한 적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영 결정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 이 JMS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가 보도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라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인 그리고 또 주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 즉 방송해도 된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요, 앞으로 어떤 재판에서 또다시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습니다. 다음은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네, 돌아오는 일요일 새벽에요, 서머타임이 실시됩니다. 사실 그 매년 하는 이 서머타임을 특급 정보라고 제가 하기에는 좀 뻘쭘하긴 한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오는 12일 일요일 새벽 2시가 3시로 1시간 빨리 돌려지게 되면서 이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2시가 3시로, 그러니까 1시간 잠을 덜 주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서머타임을 아예 영구화하자라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다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구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3월 초에 서머타임이 시작했다가 10월인가요? 그때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돌렸다가 다시 되돌렸다가 이걸 매년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1시간 빨리 돌아가게 만든 그 서머타임을 그냥 그대로 계속 가자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법안이 올라와서 연방상원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연방하원에서 자초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인데요. 그는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런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상원에서는 초당적인 그런 지지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원에서는 추가 연구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끝내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제 올해 상원, 하원 다 통과돼서 최종 승인이 된다면 올해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3월 12일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매년 이 시계를 고치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걸 영원히 그렇게 가자, 영구화하자라면 썸머타임을 했다가 10월인가 그때 다시 되돌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1시간 빠르게 만들어진 그 썸머타임을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니까요. 1시간 빠른 시간으로 영구히 가자라는 그런 법안, 앞으로 연방 상원 하원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끝으로 보너스 뉴스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뉴스에서 막 짜증나는 그 뉴스 많이 들으셨죠? 첫 부분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방금 전에 JMS인지 뭔지 그 정명석 얘기, JMS도 그 종교단체 이름이라고 하는데 참 단순하죠? 정명석의 영어 준말이잖아요. JMS. 짜증나는 스토리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그야말로 제가 마음의 보너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훈훈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과 아래층 주민이 손편지와 이 조그마한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한 사연이 전해져서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씨는요, 지난달 25일 저녁 자신의 딸 2명과 그리고 조카 2명을 데리고 아래층을 방문해서 이 사과하는 마음을 담은 손편지와 그리고 조그마한 케이크를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이름으로 손편지를 한 장씩 썼는데요. 위층에서 떠들고 뛰어놀며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라면서 아래층에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본인들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아니라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래층에 사시는 다른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래층의 그 입주민이 뭐라고 막 시끄럽다고 쿵쾅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내 위층에 있는 사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심한 경우에는 위층에서 막 쿵쾅거리면은 아래층에서 이 커다란 나무떼기 같은 걸로 지붕 막 치잖아요.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스스로 먼저 조심하겠다고 어린아이들이 손편지를 들고 간 겁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이들의 집에 아랫집의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적은 자신의 손편지와 함께 5만 원을 넣은 봉투를 전달하면서 아이들에게 통닭을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노 부부는 편지에서 4명의 아이의 이름을 모두 꼬박꼬박 다 적은 뒤에 나는 아래층에 사는 할아버지야. 너희들의 편지를 받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단다.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꼭 부탁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처럼 조심하지 말고 그냥 더 신나게 놀아야 한단다. 할아버지의 손녀도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짜리가 있어.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낮에는 주로 밖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낮에는 아무도 없단다. 이렇게 썼습니다. 위층에 사는 입주민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이 지역 맘 카페에 그 편지를 공유했고요.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게시물에는 와 감동적이에요. 멋진 할아버지세요. 라는 등등의 댓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A씨는 아래층에 살던 예전 집주인이 그 층간소음에 아주 민감해서 마음 졸이면서 지내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새로 이사 오셨다고 들어서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쿵쿵거리면서 노는 것 같아서 다 같이 모여 앉아 있을 때 자 우리 좀 반성하면서 편지도 쓰고 그리고 아래층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리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A씨는 이어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5만 원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으라고 할아버지가 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 너무 오랜만이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어르신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에서 제가 뭘 더 보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감성, 바로 이 마음 그대로 마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구독하세요 이런 얘기도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한 번은 멋지고 싶습니다. 이 멋진 아래층 할아버님 같은 멋진 마음, 그리고 지금 받으신 감동, 그 감동 그대로 간직하신 채 오늘 영상을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가끔은 한 번씩 멋져집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